회사를 운영하려니까 내 몸을 더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는 밤을 밤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낮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30년간 가지고 있었던 내 인마인드 엔진이 한 6000cc 넘은 것 같아. 그때는 터질 정도로 굉음을 내면서 막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닌데 나 왜 여기 와 있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되는 게 없어.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죽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걸 20년째 얘기해. 아,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면 평생 자존감 떨어지겠네? 막 살다 보면 모은다고? 번아웃. 가슴 뛰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만들어드려요. 선생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커서 뭐 할래라는 제목으로 네. 이렇게 유튜브 코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 또 삶의 얘기도 들어보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김미경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네요. 여기 오게 돼서 좋습니다. 커서 뭐 할래 주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조금 보셨어요, 선생님? 봤어요. 보셨어요? 어떤 대목이 괜찮은 것 같으세요? 대목이라기보다도 사실 이 제목 자체는 엄청 부담스러운 제목이거든요. 커서도 힘든 대목, 그 주제고 그냥 크는 것도 힘든데 또 뭐 할래까지 물어보니까 엄청 그러나 가장 그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은 너 내년에 뭐 할래?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60대면 뭐 할래? 너 은퇴하면 뭐 할래? 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딱 저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네요. 그래서 또 뭐 아이들 교육, 육아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또 인생의 선배시기도 하고 워낙 열정적으로 숱한 도전들을 잘 해내 오신 그런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최근에 책 내셨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에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인데 딥마인드? 딥마인드 깊은 마음? DEP 마인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엔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그냥 본래 갖고 있는 엔진? 엔진. 나를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이는 힘, 나를 진정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하는 그런 엔진을 딥마인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딥마인드 하나의 엔진이거든요. 마음 엔진인데 우린 딥마인드 엔진을 갖는 법도 모르고 사용하는 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내 안에 있는 딥마인드가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커서 뭐 할래도 딥마인드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딥마인드가 얘기 안 하고 남들은 커서 뭐들 하지? 뭐 해서 성공하지? 뭐 해서 돈 많이 벌지? 요새는 다 의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커서 뭐 할래를 엄마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가져야 될 말하자면 it들이죠. 그것들. 집, 학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조건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it이라고 봤을 때 아이가 필요한 it을 애가 정할 시간을 안 줘요. 애가 어떤 it이 필요한지 파악하는데 솔직히 시간 꽤 걸리거든요. 우리 파악하는 데는 50년 걸렸죠. 50이나 돼야 나도 알고 사회도 알겠죠. 일단. 그러니까 부모들이 급하게 야 바빠. 엄마가 먼저 이 사회에 들어온 선배로서 싹 정해줄게. 의사야. 그러고 나서 너한테 필요한 it은 의사야. 의사하면 좋은 학력 가져야 되고 좋은 직업 갖게 되면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좋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애들한테 다 커서 뭐 할래를 싹 다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했던 커서 네. 뭐 할래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랑 조금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기존의 문법도 그런 건 거죠. 네, 네. 사회가 말하는 밖에서 말하는 정답이라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기준점을 맞춰서 그걸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었던 그런 일련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요즘에 읽고 있는 그게 기존 문법이 아닌 거라는 것은 조금 더 그냥 내면을 바라봐서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개념을 네. 나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맞아요. 어쨌든 it 그리고 deep 이제 네. 이런 이름을 네. 지어주셨네요. 네. 예.
선생님,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된 네.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존에 그런 뭐 성공하는 거, 내가 네, 어떤 맞아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그 길들을 해내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 좋다, 좋다, 선생님. 내가 어떤 맞아요.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옛날 얘기부터 그러면 해주세요. 그럼 저는 1964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증평이라는 곳에서 충북 증평? 저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이 되게 좋았고 음악도 선생님 너무 폭이 넓잖아요. 어떤 음악 듣는 그냥 거, 음악 내가 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뭐 이렇게 음악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뭐 노래 부르는 거. 근데 그 옛날에 다행히 그런 걸 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엄마가 양장점을 해서예요. 우리 엄마 양장점 손님 중에 하나가 예. 증평에 유일하게 계시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웠고, 피아노를 공부하면서, 나 음악이 되게 좋다. 이걸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 몇 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피아노는? 되게 어렸을 때 시작했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어느 대학을 갈까 막 고민했을 때 우리 시골에서 대학 가는 애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아니면 여상을 나와서 지방 경기에 보탬이 되는 여자가 됐지 여자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는데 다행히 네. 돌아가신 우리 엄마 홍순희 씨는 네. 딸 넷을 엄청 잘 기르고 싶어 했어요. 어. 그걸 위해서 엄마가 양장점을 50년을 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고 그랬을 때 엄마는 사실은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대학을 보내는 돈이 엄마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충북에서 대학 나오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내가 고집했죠. 내가 그때 지금도 너무 생각해보면 싸가지 없는 말인데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할게. 엄마는 일주일에 내 생각을 얼마나 해? 그랬더니 우리 뭐 바빠 죽거든. 네 생각 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왜 내 미래를 결정해? 그게 무슨 말이 돼? 돈은 내가 되니까 그렇지. 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겠죠. 두 번째는 엄마는 음악에 대해서 알아? 모르지. 엄마 작곡을 알아? 내가 가고 싶은 데 작곡가야. 그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치 잘 봐 엄마. 내 생각도 안 해? 내가 가고 싶은 전공 분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대학을 결정해? 아니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못되게 말씀하셨다. 못되게 말했죠. 엄마가 돈 벌어서 그렇지 나 1년만 쓸 거야 엄마 돈. 그리고 난 다시는 엄마 돈을 쓸 일이 없고 다 내가 벌어서 갈 거고 그래서 난 서울로 대학을 가. 그러니까 엄마 날 말릴 수 없어. 아니 근데 선생님은 왜 굳이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서울이니까요. 왜요?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내가 지방에 그럼요.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싫다는 생각이 아니야 있으셨어요? 싫은 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연세대학교였어요. 연세대학교가 청주에 없잖아요. 근데 왜 연세대 학교였어요? 아카라카 때문에. 아 응원단? 아 응원단이 멋있어 보여서? 어쨌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붙었어요 이제. 작곡으로?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붙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난리 났겠네요. 사실 지방에서 그 시절에 그래도 연대 작곡가를 갔다. 그리고 어머니는 물론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걱정하셨지만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되게 좋아했죠. 근데 우리 엄마 돈 걱정 별로 안 했어요. 진짜 내가 1년 이상은 엄마 돈 안 썼거든요. 저는.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그래도 어쨌든 뭐 내가 지방에 있지만 피아노라는 걸 접할 수 있었고 네. 그걸 뭐 하겠다고 했을 때 뭐 어머님이 어떻게든 그걸 하게끔 해주셨고 그렇게 결핍이 뭐 물리적으로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참 귀엽게 계속 망하셨어요. 귀엽게 망하는 건 귀엽게 뭐예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귀엽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네네. 했는데 안 돼! 막 이러는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왜 귀여냐면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 뭐 술을 막 드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귀여운 돈 못 버는 아버지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 우리 엄마는 엄청 억척스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 그리고 정신력이 무진장 강한 사람,
이제 그런 분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대화가 잘 돼서 이해시킬 수 있는 나보다 30살 더 먹은 멋진 언니? 여자 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화하면 이해해요. 우리 엄마는 내 강의 컨텐츠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다 이해했어요. 신여성이셨네요, 정말. 책도 엄청 많이 늘 읽고 계셨었고 그냥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1학년 때부터 막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음대 4년을 졸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죠. 저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던 게 이제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광고 음악 작곡하는 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뭐랄까 이 세상이 헤쳐나가는 주체가 완전히 내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기대기도 하고 그래 네. 이제 내가 진짜 그야말로 전진 배치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진짜 그냥 어른이 되는 느낌이죠. 네. 그래갖고 근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진짜 전진 배치되니까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제 그게 정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맞아요, 살았는데 맞아요. 그 열심히의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렇죠. 네.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치도 좀 올라가. 예, 이제. 이 거인의 힘이 약간 동력을 받아서 맞아요. 확장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출 얻어서 피아노 학원을 딱 차렸는데 대출금이 엄청 무서운 돈인 거 그럼요. 알죠? 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잠 안 오는데 집에 있지 말자. 그러고 밖으로 나갔어. 그래서 학원에서 새벽부터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 그렇지. 학원을?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큰 학원의 문제는 이거예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학원 끊을 거예요. 얘가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나가는 애가 없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돈이라 그때 내가 한 건데 돈은 신규로 버는 게 아니라 기존 관리로 버는 거예요. 그냥 기본값은 단단해야 되는 거구나. 되게 단단해야 돼 그게. 그래서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잘해야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저 다음 주에 학원 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날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 엄마한테 진심 어린 편지를 써보자. 엄마는 얘가 좀 실증내니까 야 학원 너 끊어 그랬겠죠. 그래서 왜 이 고비를 넘기고 피아노를 더 쳐야 되는지 내가 당신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막 써서 편지를 써서 이제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일주일 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움직였구나, 마음을. 글을 잘 쓰시나 봐요. 그때도 글을 잘 쓰셨나 봐요, 선생님. 그냥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나는 않아요.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편지를 그냥 내 마음껏 썼어요. 1, 2주 지나니까 또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가 저 그렇게 하려면 학원 간두래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편지를 써야겠구나. 또 편지를 썼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엄마가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고 다른 친구를 데려왔나? 고객을 더 늘려서 왔나? 어머나! 어떤 엄마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머머. 자기가 이런 선생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 다음부터 그날 내가 생각을 했죠. 이 엔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박. 일단 다 쓰자. 다 모두 편지를 쓰자. 모두 쓰자. 그러니까 레슨비 봉투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편지를 다 쓰자. 그래서 내가 다 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새벽에 학원에 나왔어야 돼요. 편지 때문에.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다 손편지를 손으로 쓰셔야 돼. 더 심각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들끼리 내 편지가 좋아서 돌려본대. 그래서 같은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머머!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정말 잘 됐어요, 학원이. 그래서 나 20명으로 시작했는데 200명 만드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10배 성장이 1년밖에 안 걸렸다. 근데 정말 대단하시다. 새벽 4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뛰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하래요. 음악학원 원장들한테 당신의 성공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첫 강의예요. 선생님의 강사 시작은 그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업을 하시는 다른 피아노학원 선생님들께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네. 있는 팁을 주시겠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강연을 하신 거네요. 네, 제가 강의를 하러 갔죠. 네. 근데 뭐 한두 달 있다가 어디서 또 소문 듣고 강의 들어오고 또 강의 들어오고 그러다가 한참 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요? 왜요? 그 보험회사 설계사분이랑 학원 원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객 관리한 것과 설계사분들이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래. 그런데도 막 설계사분들한테 했는데도 강의가 먹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런 직업을 뭐라 그래요? 이게 직업이 있어요? 직업군이?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게 기업 강사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원을 그만두고 전업을 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강연을 해봤더니 소질이 있다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나 스스로? 아, 이렇게 강의하는데 소질이 있네? 두 가지예요. 청중을 보면서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 그들이 내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제일 좋은 강의거든요. 네. 그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야, 근데 이 자신감은 어릴 때 뭔가 선생님에게 굉장히 성공의 기억이 많이 쌓여서 있는 건가? 이게 뭐냐면 자기 경험으로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되더라. 네. 이게 많이 누적돼서 그래 덤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누적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그냥 무조건 그냥 난 할 수 있어 자신감 이러고 나면 더 떨리잖아 무섭잖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얇은 습자지처럼 작게 사건으로 계속 누적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감 창고도 있고 실패 창고도 있고 상처 창고도 있고 내 안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실패도 얼마나 많이 갖다 써요. 그럼요. 네. 네? 저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10개까지 10까지 오는 걸 성공이다. 근데 5에서 멈췄어. 그럼 실패잖아요. 되려다 만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5개짜리 성공으로 불러요. 그럼 나중에 5개만 채우면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실패 창고에 맞아요. 3개 하다 멈춘 거, 7개 하다 멈춘 거 이런 게 한 수십 개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시간 얼마 안 걸리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경험이 나중에 시간을 엄청 단축해 줍니다. 선생님 그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나가는 탑 강사로 정점을 찍고 있다가 왜 선생님이 최근에 내신 책처럼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동력의 그냥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강사로 엄청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 뭐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직업이 사라졌어요. 나는 내가 아파서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제가 강의를 1년 이상 못하는 일이 생길 거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회사가 내 강연 수입으로 움직여지는 회사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 운전해 주시는 분, 뭐 스케줄 관리하고 같이 나랑 다니는 사람 뭐 다 이렇게 한 7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왜 코로나 오면서 2, 3개월 그러다 말 줄 알았지 이게 3년이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에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회사를 운영하려니까 내 몸을 더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는 밤을 밤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2번째 낮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선생님 최근에는 그래서 번아웃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나는 딥마인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30년간 가지고 있었던 내 인마인드 엔진이 한 6,000cc 넘은 것 같아. 그때는 터질 정도로 굉음을 내면서 막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닌데 나 왜 여기 와 있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되는 게 없어. 난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 근데 나는 더 미치겠는 건 나는 열심히 사는 것밖에 할 줄은 몰라. 이게 선생님 거의 지금 강사 경력 30년 차에 다다랐을 때 지금 느끼셨던 맞아요. 고민과 갈등이었네요. 네. 나는 열심히 사는 것밖에 할 줄은 몰라. 근데 오늘처럼 열심히 일주일 후에도 살고 한 달 후에도 살고 이렇게 똑같이 살면 지겨워 뭐하러 살아?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죽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막 그걸 내가 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맨 마지막 글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글이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날 그 집에 가고 싶어를 써놓고 눈물 나네.
미친 사람처럼 그냥 옷 입은 그대로 코트도 안 입고 겨울에 그냥 집을 뛰어갔어요. 새벽에. 그때 내가 그 엔진을 발견한 거예요. 딥마인드 엔진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진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그 엔진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더 빨리 얼른 뭔가 하고 싶은 꿈, 사명감 이런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만든 꿈에 내가 노예가 됐던 거죠. 여기서의 전 궁금증. 네. 엄마잖아요. 네네. 이렇게 바쁘게 사시고 네. 사실은 사람에게 에너지가 한정적인데 맞아요. 엄마로서는 어떤 엄마셨어요? 내가 엄마로서는 엄마 역할을 완벽히 했다고 볼 수 없죠. 나는 볼 수 원래 없다. 완벽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서 봤더니 자제분 중에서 자퇴를 했다 막 네, 이런 네. 어떤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아들 처음 자퇴한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망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얘 어떻게 보다도 나 어떻게.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 어떻게 구나를 인식도 못하고 있을 때잖아요. 사실은 온전히 나는 얘를 걱정하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얘 걱정 아니고 내 걱정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것도 그게 우리가 진짜 크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진짜 못된 엄마인 거지. 애를 더 걱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되물림 되는 거죠. 선생님도 어머니가 아무리 주장하셨어도 내 주장이 더 강했기 때문에 내가 관철해 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드님도 자기 주장을 관철해 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떻게 그걸 바라보셨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도. 나도 철이 없어서 이 아이의 긴 100년의 여전주인 자태가 얘를 되게 힘들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은 정말 겪을 걸 다 겪어요. 색깔이 다르고 그때 내가 무엇을 겪느냐 시기만 다를 뿐인데 그래서 진짜 부모는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것이 내가 너를 계속 믿고 있어 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에 와서는 훨씬 더 많이 느껴요. 그 자태 별거 아니에요. 온갖 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일련의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걔가 겪어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원래 애들이 되게 힘든 일 겪잖아요. 네. 그럼 원래 깊이가 높이에요. 깊이가 높이다. 아, 지하 10층도 높이를 쳐준다고요. 원래 지하 10층부터 재잖아요. 올라가야만 높이가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높이를 쳐준다고요. 그게 걔한테 엄청 양분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생은 어떤 사건 발생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그거를 입증해 내느냐, 실패냐 성공이냐를 사후에 우리가 그거를 증명해 내느냐, 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 날 내가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커서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10대에게 한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 열심히만 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너 자신과 대화하면서 열심히 깨달으면서 살아야 돼. 남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커트라인 그거 올려가려고 노동자처럼 살지 마. 라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 네. 여쭈면요. 선생님 커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할래?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되게 앞으로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정말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분들에게 진짜 내 메인 엔진을 갈아 끼게 해주고, 그걸로 살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고, 마지막 말에 이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뭐냐면,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만의 세상을 다 신이 하나씩 줘요. 네 세상 살으라고 한 거지
다른 세상에 끼어들으라고 우리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큰 세상에 끼어들려고 여기서 나를 증명하려고만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80억 개가 있는 걸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이라고. 당신이 세상이라고요. 커서 뭐 할래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선생님 그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저희 프로그램에 살려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요? 너의 색깔대로 살아라. 그게 세상이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